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 포럼에서 또 멋진 자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 알게 되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신 평화누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정책기획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북강서울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왜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다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경제 체제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어린 마음에 그럼 경제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개발해주고 더 잘 살게 하는 학문인 개발경제를 이제 공부를 계속했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를 해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제일 마지막은 중국, 그 전에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이런 구공산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시장 개방 그리고 산업구조 개혁 같은 일을 담당을 하다가 작년 초에 총선 영입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 출마했고 비록 낙선을 했지만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세계은행에서 한 일 중에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통일 협상을 제가 실제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이제 사이프러스 담당을 했었고 그때 경험한 일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그게 한반도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뭐 키프러스라고 하는 게 아마 공식 명칭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저는 좀 영어식으로 사이프러스가 좀 더 익숙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동지중해의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조그만한 섬나라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도 니코시아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수도 반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단된 나라라면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통일한 얘는 뭐 독일이 유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그 통일을 했거나 분단을 당했거나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존하는 그런 분단국으로서는 사이프러스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터키계 사이프러스를 그냥 북측이라고 부르고 그리스계 사이프러스를 남측이라고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좀 간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이 남북측의 주요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당시에 통일 협상이 일어났을 2014년 기준으로 남측이 북측보다 40% 더 잘 삽니다. 1인당 GDP만 따졌을 때는. 근데 인구를 봤을 때는 거의 3배가 많죠. 그래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남측이 북쪽보다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하지만 그 1인당 그 소득이 한 40% 정도 많다는 거는 한국의 그 남한과 북한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을 봤을 때는 남측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3% 정도가 노동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실업률도 남쪽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북쪽에서는 노동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지 않아서 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북측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지원되는 그 재정으로 인해서 연금이라든지 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터키가 지원하는 나라라고 볼 정도의 터키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심합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수도 니코시아에 38선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체크 포인트인데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북쪽이고 내려오면 남쪽인데 그 사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왜 사이프러스는 유럽의 마지막 분단국이 되었을까요? 전략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수차례 식민지를 당해왔습니다. 최근에는 1914년 영국령이 되었고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될 당시의 헌법에서 터키와 그 사이프러스계의 권력을 분권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항상 터키계, 그리고 의회의 의석의 30%를 터키계에 준다 이렇게 보장을 해놨지만은 그 북남의 사이프러스 사람들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섞여서 살았는데 두 인종 집단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을 했고 그래서 터키랑 그리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보증국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그 나라를 반 정도 쪼개가지고 그린라인 군사분계선을 만들었고 그 근처에서 그냥 주둔을 했는데요.
그때는 나라가 쪼개진 것은 아니고 평화유지군이 그때 그냥 그 위치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그리스계 사이프러스 군의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도 군부 정권이 있었고 그리스계 사이프러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이프러스를 그리스에 편입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때 놀라서 터키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과 터키계 사이프러스인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내전 때문에 완충 지역,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 같은 거죠. 원래 그린라인 그 근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충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버퍼존이라고 만드는데 그리고 UN 평화유지군이 들어와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동시에 그 섬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를 반으로 나누고 이제 북쪽에는 터키계 사람들이 살고 남쪽에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라고 하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북쪽에는 사이프러스 터키 연방 국가가 설립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국가지만은 실제로 이 북쪽을 인정해주는 국가는 터키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는 나머지 나라들은 북쪽은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쪽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북측은 터키를 제외하고 뭐 중동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상과는 교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프러스에서 2000년대 초반에 통일을 하자는 그런 협상이 처음 일어납니다. 그 남사이프러스가 EU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 신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유럽의 그 마지막 분단국이고 또 유럽에서 그 조금이라도 그 냉전의 소지가 있는 나라에 평화를 좀 가지고 오자라는 게 유엔의 희망이었고 그 당시에 유엔 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아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이프러스의 통일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계획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아난 계획을 가지고 여러 국제사회가 사이프러스 양측을 도와서 계획을 했지만은 결국 2004년에는 이 아난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남측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남측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남측이 북측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통일하는 거 보니까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 너무 비싸고 우리는 북쪽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하냐 이러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부결로 결국 아난 계획이 실패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 동안의 통일 협상을 한 경험은 커다란 성과를 가지고 옵니다. 제일 큰 것은 그 당시에 그 분계선, 그린라인을 통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데 통일은 하지 않지만 서로 왕래할 수 있고 교역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협상을 하다 보니까 통일하려면 참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준비를 해야겠더라. 그래서 EU에서 통일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협상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결렬이 되고 언젠가는 다시 하겠지. 그리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2015년에 다시 통일 협상이 재개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이프러스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유엔의 총재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셨고 반기문 총장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스위스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평화 협상을 하는데 당시에도 결국 이 협상이 2년 정도 이후의 그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7년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통일 협상이라는 게 일어났고 왜 결렬되었는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북측이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남측이 북쪽보다 한 40% 정도밖에 잘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차이가 컸는데 그 갭이 줄어들면서 북측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됐고 또 남측은 오히려 그 그리스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리스의 금융위기 등으로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양 간의 그 경제 갭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사이프러스 근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개발하고 채굴하고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영토를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 수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치 양측 다 그 선출된 지도부가 다 선출된 리더가 다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통일을 지지하는 지도자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필 그때쯤 그 전에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고
터키도 뭐 EU에 가입한다라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보호무역주를 하는 그런 리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변국들은 이제 보호주의 중심으로 사이프러스의 통일을 그렇게 돕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또 남북측 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은 통일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상황도 동시에 있었던 때가 2015년에 통일협상이 새로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새롭게 진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통일 구조를 연방제로 하자라는 것에 뭐 이렇게 어디 적어서 뭐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충분히 합의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두 공동체로 두는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다 대부분 살아있고 현존하니까 그럼 이제 통일하고 나면 내 땅 내놔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북남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진전이었습니다. 지난 통일 협상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협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했을 때 그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북측에 터키군이 있었는데 이 터키군을 이제 터키는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싶어 했고, 남측은 통일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철수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북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이 통일을 하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효과가 나고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또 그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그 과정은 어떠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양측이 알아야 통일 협상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하면은 서로 못 믿겠다라고 하니 좀 중립적으로 세계은행이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통일의 경제 효과, 비용 분석 같은 것을 했고, 그 외에도 산업별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북측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EU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EU 관세를 따라야 되고 EU의 그런 품질 보증이라든지 그런 무역 규범을 다 따라야 되는데, 그럼 산업별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해주고, 이 외에도 뭐 인프라스트럭처 기간 산업, 토지 보상 방안, 그리고 연방제 설립 방안, 그리고 금융시장 통합, 또 연금이나 교육 분야 통합 같은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정책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한 2년 반 동안 사이프러스를 도왔던 것이고요. 이 외에도 유엔이나 유러피안 커미션, IMF, EBRD, 그리고 미국이랑 영국이 또 이런 여러 국제사회가 한꺼번에 그 사이프러스의 통일 협상을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했던 분야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경제 효과 보면은 우리가 흔히 통일은 대박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통일을 하면은 뭐 한국에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일의 효과를 이제 알려달라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 방법은 2017년에 통일이 된다는 기준으로 통일 후 15년, 2032년까지 통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예상 성장률이 2, 3%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 성장했을 때가 경제의 베이스라인 기준이 됐는데, 그 기준에 비교해서 통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연구였는데, 이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통일 후에 가장 큰 변화로 예측되는 것이 하나는 상품 교육입니다. 그래서 상품 교육 중에 무역에서 그래비티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의 그 무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 두 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와 거리 차이면 무역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사이프러스가 그만큼 무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프러스가 이런 외부적인 제한, 통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외교적인 제한 이런 것이 없다면 실제로 얼마만큼 무역을 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크게는 북사이프러스와 전체 세계, 그리고 남사이프러스는 또 터키랑은 교역을 못하기 때문에 터키, 그리고 북남이 좀 더 교역을 잘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변화를 가지고 상품 교육이
이런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제한이 없으면 얼마만큼 성장 예측을 했고, 그 외에 또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북남 사이프러스의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인데, 그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늘까 이걸 또 유사 사례로 예측을 한 다음에 주로 이 상품 교육과 서비스 교육의 차이를 놓고 그것을 일반 균형 모델에 넣습니다. 경제학에서 일반 균형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이 뭐 노동시장, 뭐 자원시장, 요소시장 모든 시장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군데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데서 어떻게 변화를 미치느냐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상품 교육과 서비스 교육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생산 요소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통일 효과를 분석을 했고 찾은 것은 일단 2032년 북측의 1인당 GDP는 통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4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측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남측도 또 성장을 하고 근데 북측은 더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갭이 한 77%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남측보다 여전히 못 살기는 하다. 근데 그 못 사는 그 갭이 좀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왔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섬 전체를 봤을 때는 수출 산업이 좀 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수출 산업,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생산 요소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후생이 늘어나고 또 북측의 경우에는 관광 그리고 일부 농산물들이 비효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동과 자본이 이동을 하면서 특히 농경지의 지대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이득, 이자율도 좀 올라가지만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은 사실은 임금이 크게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는 북쪽에 있는 산업들이 좀 더 저임금 노동자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크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것은 국제시장의 수요와 같은 외부 환경 그리고 이 자원 배분을 촉진하는 국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 국내 환경은 산업 환경, 무역 정책 그리고 소유권에 명확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아까 이 베이스라인 이 파란색이 통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북측의 GDP가 한 6% 정도 늘어나는데 35년 동안 통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만큼 늘어나서 통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남북을 비교를 했을 때는 남측의 100이라고 봤을 때 북측은 훨씬 더 많이 통일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많이 따라잡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그 원인이 교역과 관광 산업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북측에서 하고 있는 교역은 이 정도지만 만약에 북측이 지금 현재 2014년 당시 통일을 협상을 할 당시에 그 외부적인 정치적인 제한이 없었다면 이만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을 함으로써 이만큼의 교육이 늘어날 것이고 교육하는 나라도 훨씬 더 다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변화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또 관광업에 대한 그런 예측인데요. 관광업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나눴는데 관광업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는 경우 또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가지고 그 시나리오별로 다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관광 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붐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붐이 일어나는 경우는 지대가 굉장히 통일 이후에 지대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본 이익률이 많이 올라가지만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관광업도 그렇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많지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많지 않은 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이 숫자가 좀 낮아지지만 사실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대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동과 자본의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이윤이 노동에 따른 그 임금 그리고 그 자본에 따른 그런 자본에 대한 가치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노동과 자본의 공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는 위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일부 산업들은 굉장한 이익을 봅니다. 북측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육 그리고 뭐 전기 그 다음에 레크레이셔널 서비스 그러니까 관광 이런 곳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데요. 근데 또 하나도 있습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은 메탈 산업 그 다음에 뭐 육류 그 다음에 화학 약품 이런 화학 뭐 고무 이런 거 기계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은 통일 이후에 더 큰 이익을 보고 어떤 산업은 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산업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연구를 한 다음에 통일 이후에 결국은 북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냥 통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나 이제 수출하기 위하면은 그 수출국에서 필요한 품질 같은 것을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도 같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 이제 가져와서 보면은 그러면 한국이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사용한 그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페이퍼를 논문을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14년에 통일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남측은 이제 우리 한국은 북한에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 GDP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측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요소 이동으로 총 생산은 증가해서 한반도 전체의 편익은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논란이라고 피터슨에 있는 외국 학자인데 북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의 논문에 따르면은 북한은 생산물 시장 통합에 따라서 후생이 향상하고 또 병력 축소로 인해서 추가 이득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남측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 시장 통합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생산 요소 통합 효과는 크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북측의 1인당 소득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남쪽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동독과 서독을 봐도 동독의 경제 수준이 서독을 완전히 따라잡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서도 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차이가 계속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 편익에 이를 추산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그 연구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어느 연구도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그것은 이 가정, 통일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그 가정이 굉장히 다르죠, 연구마다. 그리고 뭐 통일 시기, 그 다음에 뭐 통일 이후에 효과가 5년 있다 발생할 건지, 뭐 10년 있다 발생할 건지, 이 모든 게 가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별로 차이가 크고, 또 연구자별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북한 측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또 제가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통일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 뭐 GDP가 뭐 5% 오른다, 10%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수치화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렇게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변해서 어떠한 통로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그 과정을 알아두는 것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은 줄고 어떤 산업은 크게 느는데 그 산업을 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사이프러스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 줄어드는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통일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델 활동, 이런 연구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통일 효과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여기서 몇 프로가 오른다, 뭐 누가 오른다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게 지금 통일 협상에 대해서 한 가지 통일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작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하기도 훨씬 전에 북남 사이프러스가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로 두 개를 나눠가지고 두 개의 국가 분권을 하는데 사실 연방제라는 것이 우리는 왠지 들었을 때 뭔가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 같고 뭔가 공산당인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준다라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연방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방제고, 독일도 연방제고,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 국가 운영의 제도입니다. 지방 분권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방 자치가 강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연방제의 운영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연방제를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줄 것이냐,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그 연방제 안에서도 운영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연방제로 통일을 한 예도 또 한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한 예는 독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이고, 또 다른 예는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입니다.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도 세 종족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가 결국 통일을 했는데, 이 세 종족에게 각각 권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나라 운영이 힘든 연방제의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에서 뭔가 결정을 해도 지방에서 따르지가 않고, 지방에서 뭐를 바꾸고 싶어도 이 모든 세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로 통일해가지고 망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그러면 사이프러스가 연방제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연방제를 해야 효율적으로 그 연방제가 운영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해외 연방제의 사례로 좀 경험을 도출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뭐 하나는 정부기관 구조를 설계할 때 그 모든 기관의 기능 그리고 그 재정, 지출이 좀 일치해야 되는데,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의 기능은 이건데 재정은 여기서 나오고 지출은 이 항목에서 나오고, 이게 좀 딱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급 조직에 책임을 부여해야 이 말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다 모든 것이 위로 와가지고 결정을 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느렸고, 또 인종이나 문화 차이를 반영하는 요구는 하급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해야 서로 조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방제 운영 원칙이라든지, 또 하나는 헌법기관의 설계 원칙인데, 이것도 연방제가 잘 되지 않는 나라들의 그 헌법기관의 특징을 보고 좀 얘기를 한 건데요. 헌법기관에도 좀 유연성을 남겨놔야 하고, 또 헌법 개정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좀 문을 열어놔야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또 여러 단계에서 거부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또 연방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인종 간의 권력 균형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설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프러스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고 연방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자료였고,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라고 보면, 우리 얼마 전에 6.15의 기념일이었는데, 6.15 공동선언문에 우리가 연방제라는 언급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그 이후로 연방제를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논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제라는 것에 무슨 사회적 합의라거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논의를 아직 하기도 훨씬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방제가 잘 효율적이냐 이걸 얘기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될 때, 이 국가 권력을 분배하고 행정기관 구조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냐고 할 때는 이런 다른 나라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프러스나 보스니아와 헤르게조비아와 같은 예를 알아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 정도가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제가 일했던 나라 중에는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있습니다. 코소보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나라인데요. 독립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알바니아는 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과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심한 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보스니아의 식민지화되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식민지화되면서 두 나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한 부분이 되고, 알바니아는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코소보가 독립을 했지만 알바니아, 코소보는 서로 통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알바니아는 다시 공산권을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로 왔지만, 알바니아는 알바니아대로, 코소보는 코소보대로 그냥 살고, 서로 근데 나라 간에 관세 연합을 했습니다. FTA를 이 동네가 다 지역 FTA를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서로 관세도 굉장히 낮고, 이동도 자유롭고, 그냥 차 몰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고, 언어도 똑같고, 또 이 두 나라의 공통 목표는 같이 EU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의 동맹이 아니라 더 큰 시장의 동맹의 한 부분으로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국가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도 대통령도 각각 따로 뽑는데 시장을 같이 쓰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사회적 합의랑 그 당시에 남과 북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만은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토지 배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 토지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통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토지 배상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통일 반대하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토지 보상을 명확하게 하면 민간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뭐 또 전쟁이 나면은 이게 내 땅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에 왜 뭐 리조트를 짓고 공항을 짓고 하겠느냐. 그래서 투자도 오지 않고 또 대부분의 은행 대출이 부동산 담보로 이루어지는데 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담보도 굉장히 힘들어져서 민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보상과 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민들이 자기가 다시 옛날에 이제 통일 이후에 자기가 버리고 온 집을 다시 찾거나 땅이나 집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동산을 자기가 그 집을 버리고 왔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어느 집을 버리고 왔으면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린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한 2.2 빌리언 유로 정도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EU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계은행과 같은 곳에서 차관으로 정부에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고 하지만 이 보상 규모랑 비용 방안 마련은 결국은 양측의 그 자산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반도의 경우로 가지고 왔을 때는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많은 분이 그렇게 사이프러스만큼 인구의 3분의 1이 이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토지 배상이 사이프러스만큼 그렇게 급한 통일의 협상의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상을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조금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배상을 해서 나눠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논의가 실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프러스의 상황이 한 가지의 이제 참조되는 사례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외로 기간 산업 투자도 있는데요. 당장 통일을 하면은 양측에 비슷한 수준의 이제 기간 산업, 뭐 항만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비슷하게 서로 지원을 해줘야 정말 통일이 경제 통합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한쪽에만 항만이 공항이 있는데 한쪽이 없으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기간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필요한 금액과 그러면은 그것을 돈은 뭐가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굉장히 큰 난제였는데 사이프러스도 그렇고 북사이프러스도 그렇고 재정 여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간 산업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도 좀 큰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은 부산부터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를 가는 그런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 여러 가지 이런 그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기간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 것이고 또 북한 내에서도 산업별로 기간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변국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제기구에서 재정을 빌려주는 것, 차관 산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에서 빌려준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이 처음에 일제시대 때 조그만했던 것이 그것을 이제 확장할 때는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 돈을 갚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그 기관 투자도 이렇게 외부에서 빌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민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북한이나 미얀마나 쿠바나 이런 나라에 들어가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위험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항만을 다 지어놨는데 이제 지금 나가라 그러고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정치적 리스크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미가라는 그런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에만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이 그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멤버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런 선행 과제가 있지만은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서 민간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굉장히 시사점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가지 예고요. 사이프러스 통일 협상에서 국제기구가 어떤 도움을 줬었는지,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몇 가지 예고. 좀 전반적으로 제가 이 2년 반 동안 사이프러스 통일 협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이 조그마한 사이프러스도 이렇게 통일을 하기 힘든데 한국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경제 효과가 비용보다 크나 이런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이런 경제 모델이 협상을 도울 수 있다. 이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익이 일어나고 어떤 과정으로 손해가 나고 이걸 아는 것만 해도 협상과 그 통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정치와 경제가 닭과 달걀의 관계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프러스 협상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렬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통일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걸 해야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래도 만약에 남과 북이 뭐 한국에도 만나서 우리 내일 통일하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뭐 남북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든지 통일했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적어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도 통일이 실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닭과 달걀의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통일부 하나의 일이 아니라 뭐 기재부, 뭐 국토부 여러 분야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중립적인 다자기구, 국제기구의 활용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국민과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당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통일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이라든지 모든 요소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뭐 모든 사람이 북한에 투자할 거라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오르다가 이 정도 지금의 분위기만 해도 선거 때 북한 얘기하면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북한 얘기는 좀 빼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준비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통일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 방향이 어떻든 당장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줄이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든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준비를 정권에 상관없이 좀 독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이 주도한 국제기구를 만들고 그 베이징에 있는 AIIB 같은 건데요. 그게 이제 한국이 주도했는데 그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은 이제 동북아 개발은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북한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과거에 이제 통일 협상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보더 판문점 같은 곳이죠.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지나가는 행인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평화라는 간판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사이프러스에서 그 책 중간에 보더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유합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뭐 다른 제안하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한반도 남북한 관계의 냉전처럼 뭐 북한의 도발이랄지 뭐 천안함 사태랄지 등등 있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좀 냉엄한 현실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리스하고 터키는 이제 좀 앙숙 관계죠 오랫동안. 그렇지만은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전 세계의 G2니까 더 파급력이 더 크고 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G2가 한반도에서 싸운 거지만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과 터키계 사이프러스인이 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도 중동에 가깝고 또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중동이고 또 왼쪽으로 유럽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여러 전쟁이 사이프러스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 그 전에 뭐 아주 고대 때부터 여러 문명이 지나갔고 식민지화됐고 그랬기 때문에 사이프러스도 그렇게 외세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한반도가 또 핵을 가지고 북한 제재도 풀어주고 이러면은 북한도 더 빨리 또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의 지금의 입장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세계은행에 계셨을 때 세계은행이 사이프러스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아까 이제 자료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국제기구는 뭐 이제 그 차후 치더라도 세계은행에서도 한반도 이 분단 상황이나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자료 검토나 연구나 어떤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기구의 지원은 통일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통일은 이제 남북이나 아니면 주변 강대국이고 국제기구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의 회원국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회원국인데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도 북사이프러스는 터키 외의 모든 곳에서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도 사실은 북사이프러스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남사이프러스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출장을 갈 때도 굳이 남으로 가서 거기서 남쪽의 재무부 장관이 이런 사람을 만난 다음에 여권을 보여주고 북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와서 남에서 자야 되지 북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됐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한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세계은행이 사이프러스에서 하는 일은 이제 이게 세계은행 내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북사이프러스에서 하는 일만큼은 우리 회원국이 아니니까 EU에서 그 돈을 사실 대신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세계은행 멤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기회가 있으면 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 북한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정말 이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북한이 정말 개혁 개방을 원하는지 북한이 국제기구의 도움을 원하는지가 제일 큰 요소고 또 그 다음으로는 대북 제재 특히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하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미국 재무부 대북 제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부터 뭐 흑수 통일을 하자는 뭐 야당의 이준석 대표부터 뭐 지금 북한 방송도 다 봐야 한다는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도 다 이렇게 계셔서 우리 모두의 의견이 서로 다 이렇게 또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아우르면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서로 조율될 수 있으면서도 또 통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그렇지만 소통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방송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댓글 질문 몇 가지 읽어드리면은 사이프러스가 통일이 안 된 이유 뭐 종교 문제인지 국내 정치, 뭐 국제 문제, 뭐 이데올로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통일이 안 된 이유 중에 아마 이번에 최근에 2015년, 2017년에 통일 협상이 안 된 이유는 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될 만한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크게 이제 외부 미국과 터키의 그 대외의 주변국이 보호주의로 가가지고 사이프러스 통일 협상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그 북남 양측의 젊은 층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좀 동력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협상에서 몇 가지 부분은 진전을 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협상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 국가에서 권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안보와 국방 문제 특히 북측에 있는 주 사이프러스 터키군을 어떻게 철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불일치했다. 이게 이제 가장 협상이 결렬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듯이 이 협상을 진전된 부분,
뭐 연방제로 통일한다든지, 통일한 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그리고 지난번 통일협상 때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일단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협상도 하다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한 이만큼 잃었고 또 이번에 또 때가 와가지고 이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쯤 쉬다가 다시 때가 나가지고 또 조금 더 잃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훅 이렇게 무너졌지만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작은 사이프러스도 뭐 충분히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데 아직은 우리는 이만큼의 준비도 한참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통일한 이후에 비용이라든지 혼란이 더 줄어든다. 이런 것이 한 가지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